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까지 쭉 이론 설명 쫙 한 번에 다 갑니다. 너네 지질시대 안 나오는 거 알아, 은호고. 근데 들어, 그냥. 알겠지? 첫 번째, 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의 정의를 한번 써보자. 화석이란 암기하는 거야. 언제 살아야 돼, 항상?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붙여야 돼? 어디에 붙여 있어야 돼? 어떤 암석에? 어떤 암석에 붙여 있어야 되지? 화성암 같은 거는 마그마가 식었으니까 다 화석이 녹아버릴 거 아니야. 안 되겠지. 변성암도 마찬가지겠지. 어디에?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 이걸 우리가 화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화석의 역할 첫 번째,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화석에서 이제 종류를 보면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쭉 생존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말이 처음 출현했던 신생대부터 현재의 말의 사이즈를 보면 말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됐어? 커졌죠? 다음에 말 발굽도 줄어들었죠? 그게 서식지의 변화와 먹이의 변화에 의해서 뭐 이빨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한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진화 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생물이 살았던 시기의 환경을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생물이 살았던 그 화석의 생물이 살았던 시기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다음에 특정 생물 화석은 시대를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가 화석이 있거든요. 이런 화석을 우리가 무슨 화석이라 그래? 이것도 D&D야. 오늘이 끝. 다음 주부터 문제만 풀 거야. 알겠어? 무슨 화석?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시대를 구분해 주려면 특정 시기에만 살아야 되지. 고생대나 중생대나 신생대나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쭉 이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화석이라고 하지? 표준화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셨어요? 다음에 이제 화석의 종류를 보자. 시상화석. 거기 나와.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시상화석이란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대표적인 예로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사는 애가 누구야? 고사리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는 산호죠. 이런 것처럼 고사리라든지 산호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시상화석의 특징은 뭐야? 생존 기간은 길지만 생존 면적은, 분포 면적은 그렇지. 특정 장소에만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되셨어? 니네 이해하는 거야? 다음에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화석. 대표적인 예로 공룡, 삼엽충, 암모나이트, 당당당 이런 것들. 알겠어? 얘네들은 생존 기간이 좁은 대신에 분포 면적은 넓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다. 그럼 지질시대의 생물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보면 공룡알이 나왔대. 그럼 얘는 언제 시대야? 언제 시대야?
중생대잖아. 공룡은 어디 살아? 바다 살아? 육지 살아? 그러면 육지 환경 이렇게 써야 되겠지.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캄브리아 시대의 그 화석입니다. 어디 살아? 성캄브리아 시대의 모든 생물은 어디 살았다 그랬어? 물속, 바다. 이거써 바다 환경을 알려주는 거고요. 조개, 언제? 합해석 하면 언제? 신생대잖아요. 그래서 조개도 신생대. 얘네들은 어디? 갯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해양. 그 다음에 삼엽충, 언제? 삼엽충 언제적 화석이야? 고생대. 그럼 어딨어 얘네들도? 해양 환경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시겠어?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봅시다. 지질시대란 약 46억 년 전 지구가 생긴 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첫 번째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또는 요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요거 나올 거야. 왜냐면 여기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표준 화석을 이용한 거야. 이겼어? 이걸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 외우고 있니? 그럼 보자. 성캄브리아 시대를 보면 약 언제? 46억 년 전부터 약 5.4억 년 전까지. 이거를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뭐가 있어? 고생대 있지? 얘는 5.4억 년 전부터 2.8억 년 전까지. 2.5억 년이라네요. 다음에 중생대는요. 2.5억 년 전부터 약 0.6억 년 전까지. 신생대는 0.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신생대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시대별 표준화석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에는 삑 하고 나와 있죠. 이거써 거의 화석 산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다. 그러면 특별히 표준화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석이 없는 이유가 뭐냐? 생물종이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생물의 종류가 적었고 화석화될 수 있는 생물 수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화석화가 되려면 이런데 근육 같은 건 썩어도 뼈 같은 것들처럼 안 썩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경골, 그 딱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없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화석을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퇴적하면 이렇게 눌리고 쌓이고 이런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지각 변동이 너무나 많아서. 이해갔어?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광합성 생물이 등장해. 광합성 생물을 언제 등장해? 성캄브리아 초기야, 중기야, 후기야. 후기 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야. 우리 그때 저번에 배운 그래프 봤죠? 항상 많은 게 누구야? 질소지. 많다가 줄어드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지. 중간에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잖아.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 쪽에서 광합성 생물이 등장해서 물속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됐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산소가 증가하기 전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이 돼 안 돼? 없어. 오존층이 없어서 아주 강한 자외선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은 어디서?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해갔어?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여기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물속에서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해요. 뭐냐면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하나가 생물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기호흡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다세포 생물은 여기 산소가 만들어지는 요때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때부터 출현을 한다는 것은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여러 개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럼 세포호흡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러려면 이제 산소가 있는 때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대표적인 예가 이 산소를 만들어진 이유가 이 산소가 왜 만들어졌어? 남세균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세균의 출현이거든? 우리 다 저번에 만들어준 프린트에 다 있어 이거. 이 남세균 출현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남세균이 군체, 얘는 단세포야. 근데 단세포 애들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난 생물일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단세포 생물들이 몇천 개가 이렇게 뭉쳐요. 뭉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거든?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군체라고 해. 그 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남세균 군체가 이렇게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스토로마톨 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토로마톨 라이트. 됐어요? 군체. 이해갔어? 이게 대표적인 화석이다. 다음에 이제 고생대 들어갑니다. 이쪽 지워도 되죠? 얘들아, 이제는 문제를 숙제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에 중하나 산하를 배웠잖아요. 이제 연휴에는 그걸 좀 외우고 정리를 좀 하세요. 문제만 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문제는 문제 주는 거 위주로 풀고 그냥 집에서 그 내용 정리를 해서 외워야 돼, 이제. 안 외우고 과학을 잘 보고 문제만 드립다 풀어서 잘 보는 경우는 없는 거야. 내신은 그런 게 아니야. 그다음에 고생대를 볼게요.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뭐 있지?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이런 거 들어봤지? 얘네들이야. 고생대의 특징은 물속에서 이제 척추동물의 한 기본인 척추동물에서 발생을 시작하는 이 어류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는 특징이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돼요.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오존층이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생물의 육상 생물 출현이 가능해졌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 다음에 고생대 하면 뭐가? 고사리의 세상이잖아. 고사리 무슨 식물이지? 양치식물이야. 그래서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다음에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고생대 말기에 뭐가 형성이 됐어?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데 이렇게 훅 하고 붙었어. 뭐지? 아이고 미치겠어. 판게아 형성. 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 다 해양이 줄어들었잖아. 붙어버렸으니까. 거기 살던 애들이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서식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해양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생물들,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진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폭발적으로 또 생물의 종이 다양성 있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대멸종을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다시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야.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엄청 힘들죠, 경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경기가. 그러니까 학원도 힘들고 학원 아닌 것들은 더 힘들고 막 이렇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면 어떻게 되겠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 미리 투자. 바닥을 다지고. 이런 학원 봤어, 유정아? 못 봤지? 너 이런 학원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21세기를 선도하는 엠솔수학 학원이야. 알겠어? 깨알 같은 광고를 해야죠. 이제 봅시다. 중생대. 중생대. 야, 나는 해도 되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광고를 못 하잖아. 이런 데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난 내가 원장이잖아. 난 할 수 있지. 그치? 내가 내 학원을 자랑스럽게 탁 광고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선생님, 왜? 유튜브에 올리면 뭐예요? 링크 걸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밖에 안 보잖아요. 그건 그래. 니네만 보면 되지. 그럼 광고가 되냐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의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제 다시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자. 중생대의 대표적인 예는 공룡이나 또는 암모나이트. 이거죠.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굉장히 중생대는 온난했대요. 중생대 전체에 항상 따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건조했대. 그리고선 이때 공룡이 번성했으니까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고요.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요때 공룡이 대멸종을 하지. 5차 대멸종이 일어나거든요. 됐어요? 이 5차 대멸종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운석 충돌을 설명을 해요. 운석 충돌로 인하여 화산 활동이 되게 컸죠. 그래서 먼지 지붕에 의해서 위에 이렇게 먼지들이 깔리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해갔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알겠지? 다음에 신생대. 대표적인 예로 화폐석과 매머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신생대는 초기에는 비교적 온난했대요. 근데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됐대요. 빙하기 4번, 간빙기 3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게아가 언제 분리되기 시작해? 여기서 형성됐지, 고생대 말에. 중생대부터 판게아가 분리돼. 그러면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뭐가 생겨? 대서양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대부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것이 신생대까지 대륙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현재와 가장 비슷한 수륙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번성했어? 포유류가 번성했던 거야. 그리고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쭉 해가지고 뭐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있죠. 네안데르탈인인가? 그 중간에? 맞냐? 크로마뇽이 먼저냐? 네안데르탈인이 먼저냐? 니네 국어 시간 안 배우냐? 어디가에서 난 배웠던 것 같은데, 국비리 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화폐석이나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아까 전에 그랬지. 대멸종을 통해서 생물의 종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그 대멸종을 통해서 감소한 만큼
거기서 살아남았던 생물들은 더 많은 진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 환경에 적응한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게끔 또 다른 진화를 하기 때문에 종의 분화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멸종을 보자. 정의. 짧은 시간 동안에 큰 규모로 일어나는 멸종. 대멸종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큰 규모로 일어나는 멸종인데 지구에는 크게 5회의 대멸종이 있다. 원인은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이 줄어든다거나 대륙이 이동한다거나 운석 충돌처럼 이렇게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또는 대륙 이동 또는 운석 충돌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멸종도 됐지만 생물 다양성이 커지는 계기도 가져왔다 그랬어. 거기 보시면 멸종이 일어날 때 생존에 유리한 생물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로 바뀐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멸종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했대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 대멸종으로 지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대멸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급감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다양성이 커지게 됐다. 이거다. 알겠어? 보자. 진화란 뭐냐? 진화란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다시 적응을 써볼까요? 진화란 생물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생물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여러 세대를 거치면 더운 환경도 있고 추운 환경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진화론은 진화를 통해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된 원리를 설명하는 과서를 얘기합니다. 진화론이란 다양한 진화론이 있기는 한데요. 진화를 통해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된 원리를 설명하는 가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대표적인 예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다윈의 자연선택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이들 사이에는 형질 차이가 있다. 1번의 밑줄에 형질 차이가 있다. 이 형질의 차이를 왜 형제들 간에 키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다 생기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변이라고 하죠? 개체 변이가 생긴다. 개체마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형질들의 개체 사이에서는 무슨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생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즉 과잉 생산된 개체들에서 개체 변이가 일어날 것이 생길 것이고 이런 아이들끼리 생존해서 경쟁을 하겠죠. 이겼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쟁에서 이긴 애들만이 살아남고 그것이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것이 자연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적응하면서 선택되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 선택되어진 개체들만이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거다. 알겠어? 종의 분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기린의 목을 보면 목 길이가 다양했는데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들이 자연 선택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하고 내일 있는 일이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야. 아주 몇 억 년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면서 목이 긴 기린이 지금처럼 이제 살아남게 되면서 우리는 목이 긴 기린들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핀치의 부리,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다양한 먹이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이제 핀치새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이겼어? 처음에는 그 부리들을 다 가진 애들이 같이 생존했었지만 그 어떤 특정 섬에서의 먹이들의 종류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들이 달랐던 거지. 그러면서 그 섬에서 생존하는 핀치새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서로 같은 원래는 먹이를 먹는 핀치새였지만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의 종류들이 어때?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야, 섬들마다. 내가 이거 설명해 줬었죠? A라는 섬에도 A, B, C, 기형, 부리의 종류가 이런 애, 이런 애가 다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요런 먹이가 요런 거 있는데 A, B, C 중에서 얘만 잘 먹어. 그러면 A라는 섬에는 1번만 얘네들은 도태돼서 없어지고 얘네들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게 오랜 세대를 거치면 거의 얘만 살아남는 거고. 이겼어? B라는 섬에는 B라는 곳에 있는 먹이는 얘야. 그럼 얘네들은 잘 먹어, 못 먹어? 못 먹으니까 자연에서 도태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 선택된 얘들만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남는다는 거죠. 그럼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각각의 섬의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새들이 살아남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보자. 변이와 자연 선택을 보면 변이는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란 돌연변이 같은 거지 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야? 유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쵸?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적 차이, 유전자의 차이는 이러한 형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그 밑에 거 정리해 봅시다.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자연선택설 어떤 거지? 첫 번째,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개체 사이의 유전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개체 변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이 엄청 많아. 과잉 생산됐잖아. 그럼 지들끼리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하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생존 경쟁. 개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먹이라든지 서식지, 배우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긴 애들만이 자연에 선택되어진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합한 개체가 어떤 그 특정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자손을 남기는 거야. 자연 선택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되셨죠? 됐어?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책 보고 뺏겨오세요. 아셨죠? 책 보고 꼭 뺏겨와. 뺏겨서 외워. 알겠지?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보존 할 거예요. 잠시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란 정의. 내가 이거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생물 다양성 3가지 외우라고 그랬지. 시험 꼭 나올 거야. 시험 꼭 나와. 시험 꼭 나오니까 외워 했어. 수업 시간에. 뭐였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겼어?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거기다 안 쓰냐? 생물 다양성이란 정의, 유전적 다양성 플러스 종 다양성 플러스 생태계 다양성이 포함된 것. 됐습니까? 그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그 이유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생물 다양성 자체가 시스템인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유전적 다양성, 가장 적은 범위에서의 다양성이야. 정의는 동일한 생물종의 개체에서, 얘는 같은 종에서, 유전적 다양성이란 같은 종에서 개체들마다 우리 사람 같은 종이지? 나랑 니네랑 다르게 생겼잖아. 이런 것들이야. 개체들 사이에 특징들을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알겠어? 이런 것들 다 얘기하게 되는 거다. 됐니? 그래서 내가 바지락 얘기하면서 바지락도 이렇게 이거 있잖아. 껍데기 모양이 약간씩 뭐하다 그랬어. 다 다르다 그랬죠. 개체들마다 그런 것들이다. 특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야, 그러면 바지락하고 나하고 유전자의 개수가 누가 더 많겠어? 당연히 내가 더 많겠지? 바지락은 특징이 한정적일 거 아니야, 나보다. 그쵸? 그러니까 유전적 특징들은 내가 더 많을 거라 이 얘기야.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알겠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큰 집단은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때? 유리해.
됐어? 그래서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됐냐? 됐냐? 두 번째, 종다양성. 종다양성의 정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종다양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종다양성은 언제 커질까? 일정 지역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종다양성이 커지죠. 그리고 총 개체수는 똑같은데 하나는 A, B, C가 있고 하나는 A, B, C가 똑같이 있어. 두 지역에. 근데 여기는 A, B, C가 10개, 10개, 10개 있어. 근데 여기는 20개, 뭐 25개, 2개, 3개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A로 편중됐지만 여기는 골고루 있죠. 개체수는 동일한데 골고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종다양성이 어떤 거야? 큰 거다. 이거야. 알겠어? 즉 생물의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이 균등할수록 존재할수록 종다양성이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그럼 얘는 숲, 호천, 숲, 하천, 호수. 똑같나? 하천이나 호수나? 그 다음에 초원, 갯벌. 땡땡땡땡. 이런 것들은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죠. 이해갔어? 이런 것처럼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 생태계마다 살아가는 그 생물의 종류들이 같을까 다양할까?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종 다양성이 커. 그러면 종 다양성이 크면 종이 되게 많잖아. 그 종 안에서 또 같은 종 안에서도 생물들이 많을 거 아니야 또. 그쵸? 그럼 걔네들마다 유전적 다양성도 같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커지게 되는 거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하고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만큼씩 막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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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전적 다양성을 물어보는 거냐 종 다양성을 물어보는 거냐 막 바지락하고 막 바지락 얘기 막 샥 나와. 그럼 바지락 얘기 나오면 뭐야? 바지락마다 종류가 다르대. 생긴 모양이 다르대. 같은 바지락인데도.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하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쓰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찾으라고 나온다고요. 종 다양성을 물어보는 건지 생태계 다양성을 물어보는 건지. 알겠어? 그럼 생물 다양성이 크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때야 돼? 클수록 생물 다양성이 큰 거야. 그럼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시스템 요소들을 찾아라 하면 뭐뭐뭐 찾아야 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것이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니네 아는 거 맞아? 그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종은 멸종 위험이 줄어들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면 생물 자원을 얻기가 좋대요. 생물 자원을 얻기가 좋다. 뭐요?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얘기했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길 내는 거 뭐라고 했어? 서식지에 단편화. 알겠어? 길 내는 거 있잖아. 여기에
사슴이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도로를 내놓으면 여기 살던 사슴이 여기 간다 그랬어? 못 간다 그랬어? 못 간다 그랬잖아. 이런 걸 우리가 서식지의 단편화라 그래. 이러한 서식지의 단편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생존 면적이. 다음에 두 번째는 야생동물의 포획 및 남획. 다음에 또 외래종. 뉴트리아 내가 얘기했잖아. 뉴트리아 막 그리고 저 황소, 개구리 막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거나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방지한다거나 외래종 도입 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한다거나 무슨 조약들 있잖아. 국제 협약들을 통해서 뭐 그런 기능들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거 책 보고 싹 찾아서 적어 지금. 알겠습니까? 저번에 찾아준 거에서 안 쓴 거 있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